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첫 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의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영화, 그 중에서도 이제 다 때려다 부수는 블록버스터를 좋아하는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저에겐 한 가지 습관이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극장을 나설 때 감상평을 음성 메모로 남깁니다. 이 노트에 필기해 가면서 극장에서 영화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도 한번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벌써부터 눈이 침침해져서 그런지 제가 뭐라고 휘갈겨 쓰는지도 잘 모르겠고 여러모로 불편함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나의 감상평이 머릿속에서 떠나기 전에 기록해 놓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음성 메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워낙 금붕어급 기억력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음성 메모 내용을 좀 다듬어서 정말 빈약한 리뷰를 그동안 인스타그램에 남겨왔습니다. ROLLINS-PARK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음성 메모 파일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좀 잘 가공해서 오디오 콘텐츠로 살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팟캐스트에 도전장을 내밀어 봤습니다. 이런 방송 콘텐츠는 처음이고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거라서 좀 중구난방일 텐데 귀엽게 들어주시면 감사하죠. 제가 잘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끈기와 인내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목은 왜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이냐? 넷플릭스 코리아 캐치프레이즈가 요즘 넷플 뭐 봄이잖아요. 좋게 말해서 오마주 한 거고요. 속된 말로는 빨아 썼습니다. 뭐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가져다 썼습니다. 네. 처음에는 영화 위주로 구성하려고 시내 땡땡땡, 영화 땡땡땡 이렇게 제목을 지어보려고 했는데 드라마도 다룰 수 있고 예능도 다룰 수 있고 유튜브 컨텐츠, OTT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좀 범용적인 제목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뭐 보시는지 혹은 들으시는지 메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moviequizbang moviequizbang 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아마 다음 주 선정작으로 다룰 수도 있고 과거 작품도 상관없습니다. 옛날에 나왔던 드라마인데 난 이걸 정말 재밌게 봤는데 좀 아는 사람들이 없더라. 혹은 다시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요즘 뭘 보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에피소드는 매드맥스를 다룰 겁니다. 제가 지금 2024년 5월 22일 수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매드맥스 퓨리오사 사가가 개봉을 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매드맥스를 다룰 생각이고요. 그 다음은 아마도 요즘 좀 올드한 표현이긴 한데 장안의 화제작이죠. 선제업고 튀어를 다뤄볼 생각이고 그 다다음에는 강동원 배우의 주연작 설계자를 다룰 예정입니다. 한 번은 극장 개봉작, 그 다음은 OTT 컨텐츠 위주로 꾸려가려 합니다. 그래서 선제업고 튀어, 설계자, 그 다음은 아마 박찬욱 감독의 연출작이죠. 동조자를 다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양한 메일 주시면은 그걸 토대로 제가 또 뭘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볼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피드백 메일도 환영합니다. 참 진행 멋같이 하네.
아 졸라 지루하네. 아, 개 재미없어. 오디오 퀄리티가 뭐 이 모양이 어디서 녹음하세요? 뭐 이런 것까지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떤 종류의 메일이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환영합니다. 일단은요. 매주 2회 업로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즘 뭐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첫 번째 에피소드 난 이거 봄 더 에이트쇼 시작합니다. 더 에이트쇼 넷플릭스에서 지난주 금요일 5월 17일에 전 세계 동시 공개된 한국 드라마죠. 작품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상 더킹으로 솟아올랐다가 비상선언으로 커리어에 비상 걸린 한재림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맡았고요. 출연 배우로는 정말 제가 참 좋아하는 단편 영화입니다. 단편 영화계의 레전드 몸값의 히로인 이주영 배우, 숨바꼭질의 달인 문정희 배우, 작품에 너무나도 큰 열의를 보였다는 이여름 배우, 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인시대 시명의 뒤를 이을 박해준 배우, 한국 유튜브 탑 오브 탑티어 침착맨이 소속된 배도라지의 공식 멤버 우리 원딜 박정민, 우원박 박정민.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할리퀸을 좀 많이 참고했을 리가 없죠. 예, 없죠. 천우희 배우. 그리고 202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밌는 남자 류준열. 마지막으로 얼마 전까지 코리아 베스트 드라이버였는데 그 지위를 최근에 가수 김호중 씨에게 넘겨준 배성우 배우까지 이렇게 8명의 배우가 나옵니다. 사실 8명의 배우만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딱 이렇게 8명의 배우가 8층으로 구성된 공간에서 벌이는 더 에이트쇼 줄거리 요약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작품은 사채빚에 허덕이는 30대 남성 배진수, 류준열 배우가 분한 캐릭터인데요. 배진수의 시선으로 모든 회차가 전개가 됩니다. 이제 배진수는 언급했다시피 막대한 사채빚 9억 원 정도를 지고 있는데 그거를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현실도 팍팍하고 집안 환경도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강 다리 위에 올라선 순간에 왜 여러분 그 토스로 1원씩 보내가면서 구질구질하게 매달린 전남친 썰 아세요? 왜 헤어졌는데 이제 전남친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카톡도 차단해, 번호도 차단해, 메일도 차단해, 다 차단했는데 이 전남친이 토스 1원 보내기 이런 걸로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띠링띠링 하면서 이제 1원씩 보내가지고 도대체 이건 어떻게 차단하냐 해서 이제 화제가 됐던 썰인데요. 마치 그것처럼 신원 미상의 누군가가 이제 100만 원씩 배진수에게 입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띠링 100만 원. 그 다음에 띠링 당신의 시간을 사고 싶습니다. 100만 원. 띠링 하고 또 그렇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당신의 시간을 사고 싶은데 내가 당신을 어디론가 초대하려고 한다. 오겠냐? 라고 하면서 리무진이 한 대 쫙 옵니다. 그래서 배진수는 뭐야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리무진을 타죠. 그렇게 한 정체 모를 극장 같은 곳에 도착을 해요. 이제 극장 같은 곳에 도착을 하니까 이제 극장 무대 위에 이제 더 에이트쇼 초대장과 숫자 1부터 8까지 쓰여 있는 카드가 놓여져 있어요. 그 중에 몇몇 카드는 이미 좀 누군가가 가져갔는지 없고요. 그래가지고 그 더 에이트쇼의 초대장에 쓰여 있는 글귀를 읽는데 그냥 오래 버티면 버틸수록 당신은 많은 상금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대신에 그 누구도 죽어서는 안 된다. 죽으면 그대로 게임이 끝난다. 근데 그냥 돌아가면 2천만 원을 거마비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류준열이 처음에는 사망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이거 뭐야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데?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들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또 문자가 띠링띠링 와요. 좀 잔혹한 현실을 일깨워주는 문자인 거죠. 도저히 이 현실에서는 이 빚을
내가 갚을 길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구질구질한 인생 뭐 있어? 못 먹어도 고라는 정신에 입각해서 가는 거야 하면서 숫자 3이 적힌 카드를 뽑고 더 에이트 쇼 세트장에 입장을 합니다. 근데 입장을 하는데 입장을 하자마자 들어온 문이 닫혀요. 그리고 세트장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마치 좀 놀이터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뭐 회전목마 있고요. 뭐 미끄럼틀 있고요. 시소 있고요. 뭐 형형색색으로 그 놀이터가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작신의 정면에 1층부터 8층까지의 숙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숙소에는 오로지 계단밖에 없어요. 그래서 3층 방으로 들어가죠. 3층 방으로 들어가니까 또 자세한 룰북이 있고 옷도 있고 뭐 이것저것 간단한 규칙 설명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12시 정오가 되면서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게임의 간단한 룰은 우선 해당 방, 그러니까 3층 배진수 입장에서는 해당 방에서는 0시부터 8시는 무조건 그 방에서 혼자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른 사람과 0시에서 8시 사이에는 동침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혹은 뭐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이 입고 온 옷, 뭐 핸드폰, 뭐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방 안에 마련된 배관구에 넣고 사라집니다. 그 배관구 위에 정체불명의 전자시계가 있는데 그 전자시계가 1분에 3만 원씩 늘어나요. 뭐지 이거? 하면서 가만히 바라보니까 한 10분 정도 지나니 30만 원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진수가 계산을 해봅니다. 이러면 내가 대략 하루에 4천만 원 이상을 벌겠구나. 야, 이 개꿀인데? 근데 기본적인 의류, 신발, 그리고 하루 한 끼의 식사와 물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자기가 구매를 해서 써야 됩니다. 구매를 하는데 게임 내에 별도의 물가가 존재를 해요. 내 방 안에서 무언가를 인터폰을 통해서 사게 되면 배관구를 통해서 배달이 되는데 일반 물가의 100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1,000원짜리 볼펜을 거기서 사려고 한다라고 하면 더 에이트쇼 내에 그 나의 숙소에 마련된 곳에서는 10만 원을 내야 되는 셈인 거죠. 근데 그 10만 원은 당연히 내가 벌었던 상금에서 차감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배진수는 아니 뭐 이 정도면 개꿀 아니야? 뭐 어떻게든 아껴가면서 생활하다 보면 큰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잠에 듭니다. 잠에서 깨죠. 8시가 넘었어요. 이제 내 방 밖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밖을 나오니까 놀이터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어요. 다른 참가자들도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참가자들과 간단하게 뭐 인사도 나누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1분씩 쌓이는 상금이 이 천차만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1층은 만 원, 2층은 2만 원, 3층은 3만 원, 4층은 5만 원, 그러면 5층은 얼마일까요? 그렇습니다. 8만 원. 그렇게 해서 6층, 7층, 8층, 마침내 8층에 다다랐을 때는 8층에 사는 사람은 1분씩 쌓이는 상금이 34만 원입니다. 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가지고 앞선 두 수의 합이 다음 차례에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층 만 원, 2층 2만 원이니까 3층은 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게다가 이제 하루 한 번 제가 밥과 물이 이 더 에이트쇼 참가자들에게 제공된다고 했잖아요. 그 모든 도시락과 물통이 8층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그리고 각 방에 마련된 배관을 따라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층이 개꿀인 거죠. 참고로 8층에 머무르게 된 사람은 천우희 배우입니다. 근데 참 여기서 웃긴 지점이 이게 무슨 개인의 뭐 실력과 뭐 성별과 나이와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순전히 운이잖아요. 내가 8층을 뽑았을 수도 있고 내가 1층을 뽑았을 수도 있고 천우희는 그냥 8층을 뽑았는데 아싸 개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층별이 높아질수록 숙소의 크기도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1층은 그 여러분들 기생충에 나온 기태기네 집 있죠? 송강호 집. 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지하고요. 그런데 8층 천우희는 뭐 펜트하우스입니다. 아유 좋아요. 예. 인위적으로 마련된 뷰도 뭐 스카이뷰예요. 거의 뭐 시그니엘 호텔 뺨치는 뷰입니다. 뭐 이 밖에도 이런저런 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룰들을 또 찾아 나가는 과정이 이 드라마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이 모든 쇼는 언제
어떻게 끝나냐? 앞서 언급했다시피 누구 하나라도 죽으면 게임이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굳이 죽일 필요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모두가 다 살아있는 상태에선 어떻게 게임이 끝나느냐? 이 놀이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놀이터에 대형 전자시계가 있는데 그 전자시계에 시간이 떡하니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마치 모래시계처럼 점점 줄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0이 되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참가자들은 어떻게 하면 저 시간을 채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0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시간을 벌 수 있지? 하면서 갖가지 묘수를 생각해내고 그 묘수대로 이런저런 행동을 해봅니다. 이런 방법인가? 저런 방법인가? 이거 같아. 그럼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합시다. 이거 아닌가? 그럼 저런 방법인가 보다. 다 같이 우리 저런 방법 해봅시다. 근데 잠깐만. 왜 나만 이렇게 개고생해? 야, 왜 넌 안 하냐? 그리고 내가 제일 고생하지 않았어? 너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뭐 해도 뭐 시간 버는데 도움 준 거 있어? 내가 왜 도움을 안 줬어요? 말 심하게 하시네. 뭐 이런 식으로 막 슬슬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야, 너네 미층 살지? 밥 안 내려다 보내준다. 뭐요? 다 같이 살자고 할 땐 언제고 이런 개 같은 하면서 갈등이 시작되고 반목이 시작되고 결국엔 충돌하게 되고 화합인 듯 화합 아닌 화합 같은 걸 하게 되고 그 와중에 배신도 하게 되고 뭐 사랑 뭐 비스무리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인류애 이런 것들이 이제 짬뽕이 되어 가면서 이제 더 에이트 쇼는 이제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과연 모두들 안전하게 상금을 타갈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안전하게 상금을 타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쇼를 끝마칠 것인가? 나아가서 도대체 이 쇼의 목적은 그럼 뭔가? 이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바로 이 점이 더 에이트 쇼의 재미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더 에이트 쇼를 보고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우선 가장 좋았던 점은요. 이 한재림 감독이 지금까지 쭉 영화만 연출을 해왔습니다. 드라마 연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우려를 했습니다. 왜 우려를 했냐면 이제 얼마 전에 그 매불쇼에 매국노 아닙니다. 애국노 김의성 배우가 출연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로 공개된 송강호 배우의 드라마 데뷔작 삼식이 삼촌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패널 분들이 삼식이 삼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은 전체 회차가 공개된 건 아니고 전반부 중에서도 5회차, 전체 16부작 중에 5부까지만 공개가 됐는데 드라마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비판들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김희성 배우께서 하셨던 말씀이 자기는 아직 삼식이 삼촌을 안 봤지만 삼식이 삼촌의 연출을 맡은 분이 이제 신현식 감독님이라고 그동안 영화 위주로 작업을 해오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 감독들이 연출을 맡은 드라마들이 종종 지루하다라는 평을 듣는다. 근데 그게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N부작 드라마로 길게 늘어뜨리니까 그런 비판 소리를 듣는 거다. 드라마도 이 각 에피소드마다 미세하게라도 기승전결을 넣어줘야지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 이 말에 정말 매우 동의를 합니다. 드라마는 우선은 큰 줄거리가 있고 그 끝에 다다르기 위한 이 세부 줄거리들이 얽히고 설켜가면서 극이 완성되어 나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화는 그냥 큰 줄거리 하나만 있어도 돼요. 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구의 평화는 올 것인가? 어벤져스 대출동 두둥 뭐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타노스 막을 수 있음? 그래서 아이언맨 죽음? 뭐 이걸로 그냥 어벤져스는 스토리가 쭉 간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어벤져스는
거대한 MCU의 종합판이기 때문에 드라마라고 봐도 뭐 무방하지만 예를 들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드라마는 어떠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왕좌의 게임이죠. 왕좌의 게임의 가장 큰 줄거리가 뭡니까? 메인 줄거리. 그래서 철 왕좌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그렇다면 세부 줄거리는 무엇이냐? 이 가문은 저 가문이랑 원수지간인데 이 가문 아들이랑 저 가문 딸이랑 뭐 서로 야스하고 뽀뽀하고 근데 알고 보니 이 가문의 할아버지의 손자의 사돈의 팔촌의 뭐 최익현의 뭐 누군가의 뭐 차무식이 알고 보니 얘 아빠였더라. 뭐 이러면서 온갖 뭐 처자식들끼리는 서로 좋다고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하고 헤어지면 또 만나면 뽀뽀뽀하고 그 와중에 또 새로 등장한 애는 뭐 사돈의 팔촌의 누구고 그래가지고 얘가 결국에는 철왕자의 안내만해 이러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부 줄거리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을수록 후반부 감정의 파고도 좀 배가 되죠. 그만큼 좀 고려할 것도 많고 애초에 설계도 도안을 그릴 때부터 A4 용지가 아니라 거대한 전지에다가 그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뭐 앞서 언급했던 왕좌의 게임도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뭐 시즌 1부터 2까지는 무슨 명작이 탄생할 것 같다가 시즌 7까지 나아가는 그 필체가 점점 힘이 없고 메가리가 없어지더니 완전히 이거는 용두사미로 끝났다. 그 유명한 그 말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참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더 에이트 쇼는 영화 연출만 해왔던 한재림 감독이 드라마 작법을 토대로 연출을 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각 에피소드마다 기승전결이 이제 확실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1화의 기승전결은 대략적인 개요. 이제 2화에서는 이제 시간에 대한 룰. 놀이터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 결국엔 우리는 곧 나가야 된다는 거다. 게임은 끝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 각종 세부 규칙 어떻게 하면 저 시간을 늘릴 수 있지에 대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3화에서 알고 보니 우리가 2화에서 개고생해가면서 파악해냈다고 생각한 시간을 버는 방법이 아니었구나. 이런 재현장. 4화에서는 뭐 누군가에게는 기근이 찾아오는 거고 그로 인해서 계급 구조가 명확해지게 되죠. 5화에서는 이제 계급 간의 갈등이 심화가 됩니다. 그리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일하는 사람과 노는 사람, 뭐 부려먹는 사람이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서 또 각종 게임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다가 6화에서는 저층부의 사람들이 혁명을 시도하고 그 혁명이 성공을 합니다. 나중에 7화에서는 그 혁명이 제압당하고 8화에서는 결국에 이 게임이 어떤 수가 됐던 간에 종료를 맞이하게 되면서 드라마가 끝이 나죠. 드라마 작법에 따라서 연출에 임한 한재림 감독의 전반적인 연출력이 저는 우선 이 더 에이트 쇼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에피소드마다 기승전결이 뚜렷하다 보니까 그닥 지루하지가 않아요. 요즘 뭐 1.5배속 재생, 15초 건너뛰기, 뭐 하다못해 15분 요약본 등이 일상이 됐지 않습니까? 이 지루하진 않던데요? 계속 보게 되던데요? 라는 건 좀 대단한 상찬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드라마에게는 제가 앞서 언급한 어떤 드라마의 특성 때문에 더더욱 지루하진 않았다. 시간 잘 가더라. 라는 평은 정말 큰 칭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음 에피소드를 당장 보고 싶게 만드는 요소, 뭐 후킹이라고들 하죠. 그 후킹은 유사한 장르물인 오징어 게임보다는 좀 많이 약했어요. 하지만 더 에이트 쇼의 큰 줄거리, 과연 이 8인의 참가자들은 무사히 쇼를 마칠 수 있을 것인가? 무사히? 어떻게?가 궁금해서 다음 에피소드를 좀 보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그 부분이 더 에이트 쇼에 있어서 좋은 매력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더 에이트 쇼의 그 앞서 언급했다시피 놀이터에서 시간이 점점 차감되는데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시간이 더더욱 늘어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누군가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에이트쇼 세트장 내부에 CCTV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CCTV 화면으로 쇼를 이제 즐기는 자들이 있는 거죠. 왜 오징어 게임에도 비슷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가면 쓰고 내기를 하면서 어디였죠? 그 유리 징검다리 게임 할 때 나는 쟤한테 걸겠어 했는데 막 떨어지니까 아, 내 돈 뭐 이러잖아요. 뭐 제가 후일담으로 들은 얘기인데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정말 거기에 출연한 모든 배우들이 글로벌 스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조롱거리가 된 사람들이 그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외국인 VIP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연기가 약간 서프라이즈식이잖아요. Oh my God, I can't believe it 막 이러잖아요. 외국인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 왜 영어책 읽어?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그 배우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커리어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 오징어 게임에서 VIP 했어요 라고 하면 많은 캐스팅 콜이 울렸을 텐데 오히려 이득을 본 게 없다라는 후일담을 건너 들었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여하튼 그런 것처럼 이제 VIP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VIP들이 쇼를 보면서 이제 시간을 주는 거예요. 쟤 재밌네. 쟤 하는 행동이 시간을 더 줄만하네 해서 시간을 더 줍니다. 그런데 그 쇼를 그렇게 즐기는 사람이 곧 시청자인 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막 낄낄낄 대면서 저런 행동이면 나 같으면 나도 뭐 시간 얼마 주겠다. 뭐 별풍선 쏴줄게. 성님들 감사합니다. 아 그래 좀만 더 쇼 좀 부려봐. 재롱 좀 떨어봐. 혹은 뭐 나한테 유희거리를 줘봐. 내가 너희들을 더 볼만한 이유를 제공을 해봐 임마. 약간 이런 식 생각을 저도 하게 만드니까 마냥 웃으면서 깔깔깔 대면서 아 재밌다. 아이고 처량하다라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렇게 시간 주는 사람이나 이걸 보는 나나 뭐 다 똑같은 사람인데 에휴 하면서 갑자기 좀 씁쓸해지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이 작품의 큰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보는 데 있어서 약간의 지루한 부분 또 지루한 부분이 생기면 아시다시피 시간은 차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인위적으로 더 차감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더 이상 충전을 안 해주는 건데 저도 보면서 지루해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그 혁명이 성공을 하고 저층부 사람들이 뭐 고층부 사람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복수랄까요? 뭐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렇게까지 그 고층부 사람들이 저층부 사람들을 상대로 부렸던 패악질에 비하면 좀 약소하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두런두런 모여가지고 그냥 시간 여기서 죽이자. 이제 우리 그만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고 지루하잖아요. 그 부분이 제 입장에서도 보는 제 입장에서도 좀 지루하기도 했고 따분하기도 했고 그런데 아 이게 곧 시청자의 입장과 같겠구나. 그러니까 그 게임을 보는 VIP들의 입장과 같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씁쓸하기도 하면서도 패부를 찌르는 측면도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언급했다시피 여기 나오는 배우들의 이름값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말 이름값을 다 해요 배우들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박정민 배우 그리고 천우희 배우가 특히나 돋보였는데 박정민 배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본인이 평소에 즐겨보던 유튜브 채널에 되게 적극적으로 출연을 해요. 뭐 소속사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출연을 해서 형, 뭐 누나, 동생들과 하하호호 깔깔깔 대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그 모습을 되게 재밌게 바라보고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내적 친밀감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 박정민 배우의 좀 인간적인 모습, 소탈한 모습, 동네 친구 마냥 하하호호 하면서 떠드는 그 모습에 그래 저 사람은 뭐 배우라기보다는 우원박이라는 별명이 나에겐 더 친숙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아마 그것 때문에 소속사에서 계속해서 출연하는 거를 별로 탐탁치 않아 한다는 뜻이겠죠. 배우로서 그래도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저에게는 좀 내적 친밀감이 강한 배우다 보니까 여기서 처음에 강남 좌파라고 불리죠. 되게 스마트한 하지만 때로는 비열한 뭐 그래서 자기 모순에 빠지는 캐릭터를 연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약간 이질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얼마 안 걸렸어요. 바로 그냥 그 캐릭터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아하게 소화해내는 그 모습에 정말 대배우다. 박찬욱 감독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 배우 중에 톱 오브 톱이다라고 박정민 배우를 꼽은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청룡영화제에서 밀수로 나무조연상을 탄 조인성 배우가 수상하자마자 정민아 미안하다라고 한 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언제나 짜릿해요. 박정민 배우의 연기는 늘 새로워. 그리고 그 코코더, 그 특히 눈깔 뒤집어가면서 혼신의 연주를 하는 그 모습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그 메이킹 영상 같은 걸 봤는데 그 실제로 연주한 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연주한 건 아니고 그 촬영을 할 때 그 유퀴즈 온 더 블럭에도 출연한 리코더 연주자분이 같이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연기를 한 게 아니고 같이 연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디 액션 하면 박정민 배우는 뭐 핸드 싱크를 한 거고 옆에서 그 연주자분이 그 현란한 연주를 펼치신 거죠. 그런데 이제 박정민 배우가 너무 그 손동작이나 이런 게 굼뜨고 그러면 안 되니까 최대한 실제 그 연주법에 맞춰서 연습을 해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질감이 좀 덜한 거겠죠. 아니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도 자기가 직접 피아노 연주했다며. 와 미쳤나 봐.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보게 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핸드싱크였다는 거. 물론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거긴 합니다. 근데 그 리코더 연주자분이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네. 그 메이킹 영상 보시면은 그 리코더 연주자분이 혼신의 연주를 하시는데 바로 옆에서 천우희 배우가 넋이 나간 채로 바라봅니다. 근데 그 표정이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우리한테 왜 리코더는 되게 좀 익숙한 악기잖아요. 실제로 이 드라마에서도 그 박정민 강남 좌파가 저 리코더 하나만 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수근수근 하지 않습니까? 리코더가 뭐 그렇게까지 장기자랑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나? 뭐 이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리코더 연주자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악기로 혼신의 연주를 하시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생각도 했어요. 잠깐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나는 장기자랑에서 뭐 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장기자랑 뭐 하지? 결국 류준열 됐겠지? 이상한 춤 췄겠지? 바지라도 내려야 되나? 뭐 코끼리 쇼라도 보여줘야 되나? 어떡하지? 코끼리 화나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이제 뭐 별의별 생각들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참 막막하게 되면서 류준열의 입장에 좀 공감을 했던 그 장기자랑 시간이었습니다. 여담이었고요. 그 다음에 천우희 배우의 연기. 뭐 더 에이트쇼를 보신 분들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 이 천우희 배우의 연기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좀 너무 정형화된 광녀, 그러니까 미친년 캐릭터를 연기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냥 살짝 높은 톤 그러면서 난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식의 톤 재미없다 뭐 이런 톤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천편일률적인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앞서 언급했다시피 할리퀸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박해준 배우가 야구빠따로 저층부 사람들 위협할 때 천우희 배우가 그 야구빠따를 집어들더니 그 저층부 사람들을 상대로 빵야빵야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할리퀸이 그 모습을 선보이면서 약간 대명사가 됐죠. 그런 액션에 물론 그 전에도 그런 액션을 하는 섹시 캐릭터들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게 남아서인지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도 강렬하게 남았으니까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개봉했을 때 뭐 전 세계를 막론하고 뭐 여성분들이 1순위로 꼽았던 할로윈 코스튬이 할리퀸이었잖아요. 너도 나도 할리퀸하고 심지어 남자애들도 할리퀸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렬한 캐릭터로 남아있다 보니까 그 강렬한 캐릭터의 행동 하나하나가 좀 각인이 돼 있어서 그런지
천우희 배우의 그 빵야빵야에서 가뜩이나 좀 정형화된 광역 캐릭터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좀 정점을 찍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반대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천우희 정도 되니까 이렇게나마 소화한 거다. 천우희 정도 되는 구력을 갖고 있고 뭐 여우주연상도 뭐 밥 먹듯이 받아봤고 연기에 있어서는 언터처블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좀 이질감이 덜했던 거 아닐까. 근데 만약에 다른 배우가 했더라면 뭐 누가 됐든 간에 다른 배우가 했더라면 너무나도 좀 뻔한 정형화된 연기를 더더욱 정말 틀에 박힌 채로 연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우려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불현듯 스치니까 그래 뭐 천우희라 다행인 거지 뭐. 천우희니까 저 정도로 살린 거지. 그래 다행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은 답답하고 찝찝한 그래서 현실적인 결말이 좋았습니다. 뭐 스포 많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결국에는 다 살아서는 못 나가긴 하는데 배성우 한 명이 사망을 하고 남은 7명이 게임을 끝마치고 막대한 상금을 거머쥐었으나 삶은 알게 모르게 폐인이 된 사람도 있고 뭐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오징어 게임처럼 너를 찾을 거야. 456번. 그대로 비행기를 타고 가라. 너네들은 몹쓸 짓을 했어. 뭐 이런 식의 결말이었다면 르브론 제임스가 그랬습니다. 도대체 비행기 왜 안 탄 거임? 네, 르브론 제임스가 실제로 그랬어요. 시즌 2를 위한 빌드업인 건 알겠는데 좀 너무하지 않아요? 라는 식으로 르브론 제임스가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런 식의 장치가 나왔다면 장례식장에서 다들 모여가지고 이 게임 만든 사람 우리가 조립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으면 이건 좀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냥 마치 우리가 철저히 운에 기대서 뽑은 카드처럼 한 번 태어났을 때 나의 운명은 무슨 수를 써도 바뀌지 않는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돈 아득바득 모아서 1층처럼 10억 모아가지고 8층 가는 법. 정확하게는 아득바득 모아서 10억으로 8층과 방을 바꾸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방을 바꾸는 법만 알려준 거잖아요. 이게 우리네 현실과 참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울수록 어차피 내가 개같이 일해봤자 2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버는데 이걸로 언제 집 사고 언제 차 사고 언제 내 아들 딸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나. 결국에는 한탕을 노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좀 합법적인 한탕 없나 하면서 고민에 빠질 때 이제 친구가 쓰고 와가지고 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라 하면서 정보 하나 주잖아요. 그 정보 알고 보니 다 찌라시에 불과한 헛방이었고 이거 다 헛방이잖아 하면서 씁쓸한 마음에 인스타그램 딱 들어가 보면은 안녕하세요. 전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입니다. 제가 어떻게 단기간에 50억을 벌었냐고요? 다 여기에 그 비법이 있습니다. 이재용이 50억 벌면 망한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정보에 이제 속아가지고 실제로 전 재산을 날리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등바등 돈 모아서 내가 드디어 인생을 역전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건 꼴랑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고. 참나 이런 것들에 뒤통수를 당하는 우리 모습이 또 불현듯 스치기도 하고 그래서 참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찝찝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뭘 저렇게까지 해야 돼 싶지만 마냥 밝고 낙천적이고 그런 것도 좀 기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쇼 내내 잔혹한 현실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짜자잔 여러분 체제가 전복되었습니다. 다들 해피 라이프 뭐 이런 식으로 끝나면 이게 뭐야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현실적인 결말에 저는 좋은 포인트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 이 오징어 게임과 맞닿은 듯한 묘한 기시감이 들었어요. 1화 때부터. 뭐냐면 물론 오징어 게임이나 뭐 도박 묵시록 카이지와 같은 이런 서바이벌 장르물의 주인공들은 늘 공통점이 있죠. 불우한 가정 환경에 막대한 빚에 협박하는 채권자들의 결국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인생에 이런 공통점을 지니고 있고, 이거는 이제 뭐 베꼈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장르적인 문법이라고 봐도 무방하긴 합니다만, 이제 모자 푹 눌러쓴 채 채권자들로부터 막 도망치는 배진수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원작을 안 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이 성기훈도 왜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그리고 리무진을 타는 것도 뭐 오징어 게임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나고, 그리고 작품 외적으로는 넷플릭스가 제공을 하고 K 드라마라는 요소까지 버무려지니까 좀 그런 기시감이 강력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오징어 게임은 2021년 9월에 공개가 됐고 추석 시즌이었죠. 그리고 2022년 6월에 이 더 에이트 쇼가 촬영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촬영이 끝날 때까지 넷플릭스로 공개될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었대요. 그러다가 2023년 말쯤 돼서야 넷플릭스 공개로 정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무리 넷플릭스로 공개되는 게 좀 뒤늦게 결정됐다고 할지라도 이제 배진수의 나레이션이 정말 많이 등장하잖아요. 거의 배진수라는 인물의 생각을 1분 1초 단위로 관객들에게 알려준다고 해도 무방한데, 그렇게 독백이 많다 보니까 제작 완료 후에 넷플릭스 편성을 받았다 해도 뭐 독백은 후시 녹음일 테니 대사 수정하기도 그닥 어렵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문정희 배우 소개할 때 숨바꼭질의 달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한 10년도 더 됐죠? 숨바꼭질이란 영화가 개봉을 했었죠. 손현주 배우 주연의. 문정희 배우가 정말 강렬한 연기를 선보입니다. 히로인이에요, 그 영화에. 그래서 제가 여담이지만 당시에 CGV 미소직이었습니다. CGV 미소직이었는데, 여담에 여담을 덧붙이자면 그 미소직이는 그 시니어 미소직이가 평가를 해요. 근무 태도가 어떤지. 근데 그 시니어 미소직이의 제 근무 태도에 대한 평가, 정말 짧은 한 줄이었는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사는 잘하나 웃지라는. 예, 뭐 반박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하튼 그렇게 제가 미소지기를 할 때 숨바꼭질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근데 별로 많은 관심을 받은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손현주 배우나 문정희 배우가 뭐 흥행 배우와는 좀 거리가 먼 배우였고, 그 당시에는 손현주 배우나 문정희 배우는 다 주로 드라마에서 발군의 연기력과 어떤 흥행 성적을 보였기 때문에 영화와는 살짝 거리가 멀어서 뭐 흥행 과연 뭐 하겠어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그냥 뭐 그저 그런 스릴러인가 보다 했는데 500만인가 관객을 기록했어요. 흥행에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저는 그 흥행 성공의 1등 공신은 문정희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처럼 문정희 배우의 커리어에 있어서 숨바꼭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작품인데, 이 더 에이트 쇼 내에서 숨바꼭질 게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숨바꼭질을 할 겁니다라고 설명을 하자마자 문정희 배우가 숨바꼭질? 이렇게 되묻잖아요. 저는 그게 숨바꼭질이라는 작품의 히로인이 숨바꼭질이라고 되물으니까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약간 소소한 웃음 장치? 그래서 배진수가 뭐 놀이터 같은 데 들어갔을 때 뭐야 이거? 오징어 게임이야? 뭐야 이거? 뭐 죽는 거야 그럼 우리? 안 죽는다며? 뭐 이런 식의 한마디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이런 서바이벌 장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그리고 이 장르물의 팬들이 또 유독 많은 이유가 촘촘한 각종 설정들 때문이겠죠. 이 설정들대로 움직이는 캐릭터들을 보면서 감정이입을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왜 그 설정대로 플레이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분개를 하기도 하고,
이것이 룰 브레이커가 될 수도 있겠구나. 아, 이걸 이렇게 역용할 수도 있네라는 쾌감을 줄 수도 있죠. 더 에이트 쇼는 룰이 좀 많아요. 뭐 이런 룰이 있고 저런 룰이 있고 저런 룰이 있고 이런 룰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왜 이런 행동을 안 하지? 왜 이 설정을 저렇게 이용 안 하지? 아니 이 설정은 왜 여기선 적용이 안 되지? 라는 생각들이 잊을만 하면은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행태들을 캐릭터들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냥 저렇게 하고 말아?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거 뭐좀 많은데 그중에서 굳이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가장 첫 번째는 아니 대체 왜 8층 천우희한테는 참교육을 안 하는 거야? 아니 왜 얼굴에 생채기 하나 안 내? 제 아무리 좀 가스라이팅이 당했다고 해도 아니 혁명에 성공을 하고 전복에 성공을 했으면 박해준을 개패듯이 때리는 것처럼 천우희도 좀 때려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뭐 제가 뭐 사람을 패겠다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권력의 끝에는 천우희 8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8층이 여자건 남자건 뭐 할아버지건 할머니건 아이건 아마 아이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권력자에 대한 적개심으로 인해서 충분히 액션을 취할 수가 있을 텐데 왜 단 한 번도 하지 않는가? 참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것 또한 한재림 감독이 의도한 것이다라고 하면 뭐 When they go low, we go high와 같은 메시지를 넣고 싶었던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있어서 좀 답답하긴 했습니다. 뭐 그것이 또 현실에 반영한 거라고 하면 참 저도 할 말은 없겠네요. 그리고 또 아니 8층 가서 1층 배성우가 원하는 꿈을 이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가가지고 8층이 갖고 있는 돈으로 1층을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이 방이 교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죠. 모르지만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하잖아요. 그 부분이 좀 답답하긴 했습니다. 물론 뭐 또 이런 생각도 해요. 그 뭐 더 에이트 쇼나 오징어 게임처럼 극단적인 게임은 아닙니다만 이제 요즘 유독 많은 사랑을 받는 연애 예능 프로 뭐 나는 솔로, 뭐 하트 시그널, 뭐 솔로 지옥 뭐 이런 것들 보면 특히 나는 솔로에서 이런 행동들이 자주들 나오는데 아니 도대체 저기서 저런 말을 왜 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저기서 왜 울어? 저기서 도대체 왜 저런 표정을 지어? 저기서 도대체 저런 말을 하면 저 여자가 저 남자가 본인에게 호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는 의구심이 들 법한 각종 행동들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람은 아니고 여러분 콩고 왕자 조나단 아시죠? 그 조나단이 처음에 인간극장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 예전에 라디오스타 나왔을 땐가 그 사회자들이 물어봤어요. 언제쯤 인간극장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게 됐냐. 그러니까 조나단 씨가 처음에는 자기도 카메라가 와서 자기를 거의 24시간 밀착으로 찍으니까 절대로 틈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집 아닌데도 이제 빳빳이 다려입은 옷 입고 꽃단장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 좀 지나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지더라. 이제 맨날 그러는 것도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에너지 쓰고 그냥 모든 걸 내려놓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생인 파트리샤랑 아주 뭐 디스 배틀 같은 거 하고 육탄전도 하고 뭐 각종 뭐 레전드 짤로 남은 그런 행동들이나 표정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웃으면서 그거 일주일 그냥 기다려준 거야. 이러니까 조나단 씨가 바로 아이 맞아요. 그냥 기다려준 거예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방심할 때까지.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연애 프로그램도 처음에는 출연자들이 카메라를 의식하다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 그런 정말 찐 감정 혹은 내재되어 있던 분노나 혹은 감정들이 표출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죠. 더 에이트 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뭐 완전 극단 오브 극단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막 굶고 눈깔 까 뒤집고 그리고 뭐 잠 못 자게 하고 별의별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어떻게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왜 이런 건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몇몇 개에서는 도저히
안 들래야 안 될 수가 없더라. 그게 앞서 언급한 두 가지였고 그 다음에 제일 도저히 가시지 않는 의문. 그 많던 배변은 누가 다 떠안았을까입니다. 정확하게 배설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배설물 문제가 이 작품에 있어서 되게 큰 갈등 요소였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적어도 한 에피소드 2개 정도가 결국엔 다 이 배설물 관련 이슈였어요. 결국엔 그만큼 이 배설물을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되게 큰 이슈였고 그로 인해서 처음에는 1층이 떠안게 됐고 떠안은 건 아니죠. 자진해서 본인이 떠안겠다고 했고 그러다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해서 이래저래 뭐 별의별 사단이 거친 끝에 3, 4층이 떠안게 됐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배설물이 쌓이고 쌓인다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드라마 후반부쯤 가면은 더 이상 배설물이 그 3층 배진수 방에 더 쌓이는 것 같지도 않아요. 예, 더 쌓이는 것 같지도 않고 아예 그 배설물의 행방은 설명 자체를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보여줄 필요도 못 느낀 것 같고 그런데 드라마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분량을 결국 똥오줌 이슈로 가져갔는데 이거를 끝끝내까지 조금이나마 뭐 배진수가 방의 공간이 줄어들고 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었더라면 이해라도 됐을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았던 점 중에 이 결말이 참 답답하고 찝찝하긴 한데 그래서 현실적이다. 그래서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에 담긴 주제의식을 너무 노골적으로 관객에게 떠넘겨주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이거는 한재림 감독의 약간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 더킹에서도 이제 대한민국 검사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2시간 내내 너무나도 재밌게 보여주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마지막에는 조인성이 투표를 독려하면서 끝나잖아요. 그 부분만 똑 떼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 영상으로 써도 돼요. 뉴진스 민지? 아유 안 데려와도 됩니다. 그냥 그 영상만 주구장창 틀어도 돼요. 그 정도로 좀 저는 아니 갑자기 투표를 독려하면서 끝난다고 해가지고 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 영화도 아시겠지만 그 주인공인 조인성의 내레이션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인성이 마지막에 정치 검찰이었다가 결국에는 뭐 자기 반성적인 의미도 있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이유도 있고 해서 정치를 택하잖아요. 그 정치를 택하는 모습이 또 마냥 정의롭고 깨끗하고 멋있어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일견 타당해 보이고 개인적으로는 그 조인성 캐릭터 개인으로서는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을 봤을 때도 저런 식의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총선 때도 또 검사 출신 혹은 뭐 법조인 출신 당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겹쳐 보여서 그 정치에 도전하고 정치에 임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조인성 내레이션으로 여러분의 한 표가 세상을 바꾼다. 투표 꼭 합시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끝나니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1층 배성우가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친 거죠. 10억을 모아서 체제 전복 내가 8층으로 갈 거야 라는 꿈을 키웠는데 알고 보니 8층으로 갈 수 있는 키를 주는 게 아니라 8층을 살 수 있는 방법 가격표만 띡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어이없고 당황스럽고 늘 침착함과 냉정함을 잃지 않던 박정민마저 도대체 이 게임 뭔지 모르겠다라고 막 자괴감을 느끼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정해진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게 현대사회인가 보다. 참 맞는 말이네. 어쩔 수 없네. 쌔복이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약간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고 그 내용을 꾸준히 배진수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뭐 가장 또 중요한 대사 중에 하나가 이제 나는 다를 거다. 나는 주식 대박 날 거다. 나는 코인 대박 날 거다. 나는 뭐 로또 당첨될 거다. 나는 다를 거야라는 생각.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재림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바를 8편에 걸쳐서 설명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장례식장 때도 그렇고 그때부터 꾸역꾸역 메시지를 좀 다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이해했습니다. 아니야 이해 좀만 더 들어봐 좀만 더 먹어봐. 니들이 맛있게 먹는 법 제대로 먹는 법을 몰라서 그래. 너 평양냉면에 식초 넣어? 이런 갓나새끼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좀 약간 떠먹여주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아, 이분은 이것이 좀 습관이신가 보다. 또 한편으로는 이 습관이 제대로 발현된 모습에 또 한편으로는 내심 반가운 측면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습관이 너무 과잉이 돼가지고 비상선언 때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더킹으로 돌아와서 더킹 때의 작법으로 마무리를 지시는 거에 대해서 그래요. 그나마 이게 어딥니까? 예. 라는 생각으로 더 에이트 쇼를 관람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그리고 중간중간에 TMI를 섞어서 더 에이트 쇼에 대한 저의 아주 좁은 시각과 단견으로 점철된 리뷰를 마쳤습니다. 별점과 한 줄 평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제 별점 기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5점이 최하점이고요. 0.5점씩 또 늘어나서 5.0이 만점입니다. 일단 0.5점은 존경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의미로 존경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0.5점을 준 영화가 딱 한 작품입니다. 바로 독수리 오형제 실사판인데요. 이게 루머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작비가 800억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8억 벌었대요. 네, 100분의 1 번 거죠. 심영래 감독의 디워는 성공했구나. 라스트 가파더도 이 정도로 수익이 나쁘진 않았을 텐데 용가리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100분의 1은 아닐 텐데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참 다 자기네들이 원인이구나라는 생각을 그 어린 나이에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쉬웠던 작품인데 아쉽다는 게 아니죠. 존경스러운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0.5점은 이제 존경합니다라는 평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0은 내 돈, 내 시간, 이거 어쩔 거야 이거고요. 그다음에 1.5점은 뭐지 이게? 내 지금 뭘 본 거야? 뭐야 이거? 이거고요. 그다음에 2.0은 이건 좀 이렇고. 그다음에 2.5점은 이 뭔가가 좀 부족한데고요. 그다음에 3.0은 뭐 나쁘진 않은데. 그다음에 3.5는 뭐 볼만한데. 그다음에 4.0은 야 괜찮은데. 그다음에 4.5는 수작 빼어날 수. 그다음에 5점은 취한다. 샷다 내려. 딱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5점은 취향을 엄청 많이 타요. 남들은 막 별로라고 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5점인 영화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성도적인 측면에서는 4.5가 좀 훌륭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마 기생충 뭐 이런 작품은 4.5점을 줬을 거예요. 네가 뭐라고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주면 안 됩니까? 뭐 여하튼 죄송하고요. 5점 준 작품 중에 남들은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이게 어떻게 5점이야 하는 거는 이제 백투더 퓨처 트릴로지가 있겠고요. 참고로 여러분 그 정식 표기명이 백투더 퓨처입니다. 백투더 퓨처 아니에요. 쌍비읍입니다. 백투더 퓨처입니다. 그 백투더 퓨처를 5.0을 줬고 뭐 또 그 외에도 5.0을 준 작품이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겠네요. 바로 성룡의 뉴폴리스 스토리. 좋게 봤는데 사람 이상하네. 뭐야 구독 괜히 눌렀네. 좋아요 괜히 눌렀네.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작품이 참 좋았어요. 그 작품이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너무 쌉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이만 줄이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이 별점 기준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에이트 쇼에 대한 제 별점은 3.5점입니다. 그러니까 볼만한데? 입니다. 3.5점 좀 높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드라마를 그것도 8부작짜리 드라마 한 편당 40분 정도 돼요. 뭐 45분, 뭐 50분 이렇게 써 있는데 엔딩 크레딧만 한 8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40분짜리를 4, 8에 32니까 대략 한 300분 정도 보신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5시간 정도인데 5시간짜리 컨텐츠를 끊지 않고 쭉 봤다는 건 저는 상당한 매력을 지닌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볼만한데 라는 평을 남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 줄 평, 트루먼 쇼는 계속된다 입니다. 이 뭔 소리야 싶으실 텐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CCTV로 VIP들이 더 에이트 쇼를 계속해서 지켜보잖아요. 그러면서 야 좀 더 놀아봐 하면서 시간도 주고 이 쇼를 끝낼 수 있는 건 더 에이트 쇼 참가자들이 아니죠. 결국에는 VIP들입니다. 시청자들이죠. 마치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노래방처럼 계속해서 사장님이 10분 10분씩 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 원작에서도 10분씩 계속 준다고 하더라고요. 끝나려고 할 때마다 10분 더 주고 끝나려고 할 때마다 10분 더 주고 야 더 놀아봐 재밌네. 그럼 아마 참가자들은 발광을 하겠죠. 마지막에 정말 참가자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막대한 시간을 더 주죠. 결국 그런 것들이 다 이 모든 권력은 시청자에게 있다. 시청자의 유의를 위해서 정말 인간 참가자들이 뼈 빠지게 고생하는 모습, 온갖 똥꼬쇼를 다 보이는 모습이 트루먼 쇼와 별반 다를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정적으로 트루먼 쇼를 떠올리게 된 거는 야 그러면 뭐 죄다 이런 서바이벌물 내가 보고 있으면은 이거 다 그럼 너는 한 줄 평으로 트루먼 쇼 갖다 쓸래? 좀 뼈아픈 지적이긴 합니다만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트루먼 쇼를 떠올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 영화를 더 에이트 쇼를 다 보고 제 마지막에 쿠키 영상도 있잖아요. 드디어 재밌게 썼네. 더 에이트 쇼. 나 진짜 재밌게 봤어요. 이제 그래야 시즌 2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러잖아요. 그리고 딱 끝나고 제가 나름의 감상에 젖은 다음에 저도 모르게 잘 봤다. 뭐 보지? 또 딴 거 볼 거 없나? 유튜브 피식대학은 사과를 했나 뭐 이러면서 뭐 또 다른 볼거리 유희거리를 쫓으려는 제 모습에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트루먼 쇼라는 작품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공포스러운 요소가 결국 그 마지막 장면 때문이지 않습니까? 트루먼이 결국엔 탈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트루먼이 드디어 탈출했어요. 성공했어요. 너무 좋다. 트루먼 화이팅 짱짱 하다가 할머니 자매분들이 잘 봤다. 근데 언니 이제 뭐 보지? 이러면서 끝나잖아요. 얼마나 소름 돋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 나도 VIP 중에 한 명이고 이거 극 중에서 저층부 사람들이 온갖 똥꼬쇼 끝에 체제를 거머쥐었는데 자기네들끼리 상상라면 처먹는 모습에 하품하는 나나 시간 안 주는 VIP나 똑같은 시청자고 그리고 이 쇼를 끝낼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참가자들이 아니라는 지점. 또 쇼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쇼를 찾아 스크롤을 열심히 움직이는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트루먼 쇼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트루먼 쇼는 계속된다라는 평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로써 요봄 남봄 첫 번째 에피소드 더 에이트 쇼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답답한 부분도 있고 중구난방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도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성공하실 거예요. 곧 8층 가실 겁니다. 아니 8층에서 다음 세대 분은 태어나실 거예요. 지금 현 세대는 솔직히 인정하시죠? 8층 가기 힘들잖아요. 8층에서 태어나신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8층 가시기 힘드실 테니까 그 자녀분들이나 혹은 뭐 조카나 뭐 주변에 새로 태어나는 새 생명들은 8층에서 태어나실 겁니다. 축복 받으실 겁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에피소드는
매드맥스 퓨리오사 사가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의 롤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